네, 이번 시간에는 부가세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어떠한 거래가 일어났을 때 어떠한 대상에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할 것인지를 이제 과세 대상이라고 부르고요. 과세 대상은 우리가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세를 과세해요. 용역을 제공해도 부가세를 과세해요. 근데 우리가 소비지구 과세 원칙상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시점에도 부가세를 과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재화를 수입할 때도 부가세를 과세해요. 근데 외국에서 용역이 수입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부가세에서 과세 대상이라고 얘기하면 세 가지 유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가 아닌 특히 뭐 딱 뭔가 이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으니까 재화 용역 공급이 있으면 재화 용역 수입도 있겠지. 그렇지 않다. 용역의 수입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재화의 수입만. 네, 이런 애들이 조금 더 아주 자세하게 뭔가 내용들이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자, 첫 번째, 그러니까 재화의 공급부터 보겠습니다. 재화가 뭘까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눈으로 보이는 게 있고요. 눈으로 안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채물, 무채물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건 여러분 상기업은 상품 파는 게 재화겠죠. 제조업은 제품 파는 게 재화겠죠. 원료를 공급해도 당연히 재화니까 과세하겠죠. 기계를 팔 수도 있고요. 건물을 팔 수도 있어요. 뭘 팔든 형체가 있다. 팔면 돈이 되는 거다. 가치가 있다. 그러면 재화. 그러면 얘는 누군가에게 이런 형태로 공급을 하게 되면 부가세를 10%만큼 과세해서 공급하는 거예요. 자, 근데 단서가 있어요. 어떤 단서가 있냐면 여러분, 모든 제품, 모든 상품, 모든 원료는 다 부가세가 붙을까요? 안 붙어요. 모든 건물도 부가세가 붙어요. 건물은 상가 건물도 있고 주거용 건물도 있죠. 주거용 건물은 주택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 주택은 일반적으로 여러분은 월세 낼 때 부가세 안 낸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래서 모든 상품이 다 부가세가 붙냐? 아니, 예를 들면 책이다. 책은 부가세 안 붙는다며요. 왜냐면 걔는 면세니까. 제품이야. 예를 들면 서울우유에서 우유를 사는데 흰우유랑 딸기우유 두 개 중에 흰우유는 아무리 먹어도 부가세 안 내요. 얘는 면세 품목이거든요. 근데 딸기우유는 부가세를 과세해요. 그러면 서울우유는 부가세를 과세합니까? 면세합니까? 둘 다 해요. 그래서 걔네들이 겸용사업자인 거예요. 겸용사업자. 그러면 모든 제품, 서울우유가 만들어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은 다 부가세를 때려요? 다 유체물이니까?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뭐가 전제냐? 면세는 제외된다는 게 전제인 거예요. 그래서 면세라고 하는 건 빠지고 나머지. 자,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부가세를 과세해요. 여러분 전기 쓰면 세금을 내잖아요. 부가세. 가스 요금에도 부가세를 내요. 열을 제공하는 것도 부가세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는 각종 권리를 누군가에게 양도하는 것도 다 부가세가 과세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게 어떠한 이름으로 과세가 되냐가 그게 재화냐를 외우실 필요는 없고 면세 품목이 아니면 모든 품목은 그게 뭐 상품이라는 이름이든 제품이라는 이름이든 구분되지 않고요. 부가세가 과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재화라고 부르고요. 공급이라는 건 누군가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충족이 됐다. 면세가 아니다. 그러면 재화를 공급하면 누군가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부가세를 자, 하나, 둘, 셋으로 구분이 돼요. 하나는 그래, 재화의 공급으로 봐. 우리가 알고 있는 10%가 부과되는 거래. 근데 반대로 재화를 공급한 걸로 보지 말래. 그럼 부가세가 안 붙는 거예요. 면세가 아닌데도 과세 품목인데도 재화의 공급으로 안 봐요. 세 번째는 특수한 거래로 간주해서 공급한 걸로 보래. 원래는 실질 공급은 아닌데 공급으로 봐서 부가세를 과세하래. 여러분 간주라고 하는 용어는 그거죠. 실제로는 원래는 아니지만 보겠다는 거잖아. 그치? 그걸로 보겠다. 결국은 원래 공급 아닌데 공급으로 보겠다. 이유는 부가세를 과세하려고. 세금 부과하려고. 그래서 하나, 둘, 셋 이게 재화의 공급이고요. 하나부터 이제 세 가지 이렇게 순서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거래는 어떤 거냐? 현금으로 돈 받든 외상으로 돈 받든 할부든 장기든 무슨 조건이든 상대방에게 재화를 팔고 상대방이 사는 매매 거래라면 당연히 과세하겠죠? 상식. 두 번째, 물건을 내가 만들어 가지고 상대방에게 보내, 가공했대. 그것도 재화로서 공급되면 과세하는 거죠. 가공계약은 원래 용역을 제공하는 걸로 보는 거 맞는데 주된 자재를 내가 일부 부담하고 가공하면 그것도 자재 일부를 부담했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공거래는요. 그냥 단순히 가공만 해가지고 공급하는 형태는 용역의 공급으로 봅니다. 어떤 공급으로 보냐도 중요해서 그래요. 이걸로 보냐, 이걸로 보냐, 이게 중요해서. 근데 만약에 단순 가공 아니고 일부 자재를 부담하고 그리고 가공했다. 그러면 그때는 재화를 공급한 걸로 보는 거예요. 세법이기 때문에 이게 용역이든 재화든 별로 차이가 없는데 뭐 실제 거래할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던데 라고 할 수 있지만 나중에 간주 공급으로 보냐 안 보냐를 결정지을 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공 거래 중에서 이런 거래는 재화 공급으로 그렇지 않으면 용역 공급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교환이라고 말하는 거는 내 거 얘한테 주고 얘 거 내가 받아. 그러면 결국은 얘를 받은 거니까 돈 대신에 물건 받은 거면 교환해가지고 서로 주고받은 거죠. 그러면 결국 이것도 거래가 일어난 거예요. 매매는 돈 받고 파는 거라면 얘는 이 물건을 주고 이 물건을 사는 거죠. 근데 일부 대가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교환 거래도 당연히 부가세가 과세가 되는 거래고요. 우리 경매에 참여하면은 번호판 들고 있다가 물건이 마음에 드는 거 나오면 판 들죠? 판때기. 판때기 들어가지고 내가 사게 되면 이 물건이 부가세가 과세가 되는 품목이면 부가세가 붙겠죠. 당연히 경매, 강제 아니고 수용, 현물 출자, 계약상 여러 가지 재화나 용역을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한다면 일반 거래이기 때문에 야 이런 거래는 어떻게 되는 거니? 과세하세요. 재화 공급으로. 근데 완전 반대. 공급으로 보면 안 돼. 이 얘기는 이런 거래가 일어나면 과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어떤 거래냐면 이런 거예요.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렇게 내가 이제 건물이 한 동이 있는데 이 건물을 은행에다가 담보 맡기고 대출 받았대. 그러면 담보 맡기고 대출 받으면 건물 판 거예요. 그냥 돈 빌리기 위해서 담보 맡긴 거예요. 대출금 갚게 되면 다시 건물 내 거 되겠죠. 일단 권리만 상대방에게 담보를 설정한 것 뿐이죠. 그러면 이러한 형태로 건물을 이렇게 제공했다면 그건 과세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기서 핵심은 담보 외우시면 돼. 담보는 과세하지 않는다. 다음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예요. 포괄적인 양도. 우리 회사가 제가 이제 회사를 그릴 때 네모박스에다가 이제 건물로 그리지만 회사가 건물이 없는 곳도 많죠. 그리고 이제 조그만 사무실인데 회사인 거죠. 이렇게. 자, 이런 회사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기계들, 거기다가 뭐 원재료부터 해가지고 직원들 이렇게 묶어가지고 인수합병한대. A라는 회사가 우리 회사를 이렇게 인수해요. 그럼 이때 세금을 어떻게 부과합니까? 과세할 수가 없죠. 그렇죠? 포괄적인 승계양도.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과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X 과세할 수 없다.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 그리고 어떤 자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건물은 있는데 돈은 없대. 세금은 원래 금전 납부를 하는 거다. 돈으로 내야 되는데 세금을. 근데 돈이 없대. 그럼 국가가 얘기하는 거야. 너 돈 없어? 건물은 있던데. 그럼 내가 또 얘기하지. 건물이 안 팔려가지고요. 돈이 안 돼가지고요. 그랬더니 국가가 그렇게 하죠. 이거 내. 내가 너한테 받아서 내가 처분해가지고 현금화해서 세금 충당할게. 자, 이렇게 물건으로 조세를 부담하는 걸 조세물납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조세물납을 어떻게 세금을 부과합니까? 체납해가지고 건물을 가져가는데 이때 세금 걷어봤자 국가가 걷어가고 국가가 내는 거 얘가 받아서 또 신고하면 또이또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재화 공급으로 보는 거. 얘네들은 재화 공급으로 안 보는 거. 딱딱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놓으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다음 단계죠. 간주 공급. 간주 공급은 되게 특이한데 이런 거예요. 간주 공급을 잠깐 제가 여기다가 좀 적어 볼게요. 간주 공급은 이런 형태인데 제가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파는 회사인데요. 이 제품을 만든 원가가 있겠죠. 만들 때까지 10만 원 들어갔고요. 얘를 팔면 시가가 한 50 정도 된대요. 그러면 이 제품은 이제 공장 문을 열고 창고 문을 열고 나올 때 소비자에게 50만 원에 팔겠죠. 그럼 50만 원에 팔면 부가세 10%만큼을 붙여서 소비자에게 55만 원의 토탈 대가를 받을 거고 그러면 소비자는 55만 원 주고 물건 사고요. 자, 회사는 55만 원 중에 50만 원은 내 돈이니까 먹고 5만 원은 부가세니까 신고 납부하겠죠. 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이 제품을 어떻게 했냐면
이 원가라고 하는 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원가가 10이라는 얘기는 제품 만들 때 들어가는 온갖 매입이 많았을 거고 그 매입과 관련된 세액은 당연히 공제받았겠죠. 왜냐하면 제품 만들기 위한 매입세액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매입세 공제해 주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팔면 부가세를 내겠지? 국가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제품을 팔았어? 팔으면 세금 내겠지? 근데 팔았을 때 내는 매출세액이 매입세보다 훨씬 더 많겠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쵸? 원가 시가를 비교했을 때. 그래서 제품 만들 때 들어가는 매입세액은 다 공제해 주는 거예요. 어차피 만들면 팔 거고, 팔면 매출세액 많이 낼 거고, 그럼 매출세액은 내고 매입세액을 돌려받는 구조인데 이 문제는 전혀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제품을 이렇게 팔아야 되는데 안 팔고 어떤 용도로 쓰냐면 거래처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거래처에게 잘 보이고 싶어. 여러분 거래처에게 선물 주는 게 이거 하는 거죠? 접대. 우리 접대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제품을 네가 만든 제품을 거래처에게 선물해 줬어? 그럼 이거 한 거야? 거래처에게 선물해 줬다는 얘기는 안 팔았다는 얘기지. 안 팔았다는 얘기는 이런 일이 없는 거지. 그럼 매출세액을 안 내는 거네. 실제 공급한 게 아니니까. 그 매출세액은 안 내는데 너 이 제품에 대한 매입세액은 이미 다 공제 받았잖아. 너 그 매입세 공제받지 말았어야지. 너 매출세액 안 내면서 매입세 공제받으면 안 맞지 않니? 아다리가 안 맞지 않니? 나는 너에게 왜 매입세 공제해 주냐면 매출세액 낼 거라고 믿어서 공제해 준 거거든. 근데 이거 매출세액으로 신고 납부하지 않고 거래처에게 선물해가지고 매출세액은 납부하지 않고 먹튀해버리고 그거 만들 때 매입세액은 다 공제받으면 너 혜택 본 거잖아. 여러분 정부 이제 과세당국 입장에서 이런 일에 대해서 어느 것도 빠져나갈 구멍 없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거야. 네가 매입세 공제 받았어? 받았는데 매출세액 신고 납부하지 않고 실제 매출 일으키지 않고 이상한 용도로 쓴 거야? 그 이상한 용도로 쓰는 것들 내가 열거할 거고 이렇게 쓴 거라면 너 안 판 건 아는데 세금은 내. 너 세금 원래 얼마 내야 되니? 너 지금 10만 원에 세금 내라는 걸까? 팔면 세금을 내야 될 5만 원 내라는 걸까? 세법은 5만 원이요. 팔아야 되는데 안 낸 세금 있지? 5만 원. 그 5만 원. 너 알잖아. 그 5만 원은 너 세금 내. 5만 원은 내고 50만 원을 못 받는 건 네 사정이고.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신고 납부하게 해요. 자, 이렇게 과세하는 건 진짜 공급한 거 아니죠. 돈 받은 것도 없어요. 근데 세금은 내야 돼요. 자, 이런 공급을 우리는 공급으로 본다. 공급으로 봐야지 부가세가 붙거든요. 그런 공급을 간주 공급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간주 공급으로 보는 형태가 어떤 게 있냐면 내가 만든 걸 내가 썼는데 그 모든 것들은 아니고 자가 공급이라는 건 내가 내 걸 쓴 거거든요. 근데 내가 내 걸 쓴 것 중에 내가 회사가 사무실에서 직기비품으로 썼거나 회사가 업무상 썼다. 이런 것은 문제 안 삼아요. 근데 내가 내 걸 썼는데 여기에 걸릴 때 면세 사업으로 전용했거나 비영업용 승용차와 관련이 있거나 타사업장으로 반출했거나 이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할 때만 간주 공급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거야. 그래서 자가 공급은 면세 사업의 전용, 비영업용 승용차, 타사업장 반출은 판매 목적일 때 그래요. 판매 목적. 이 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A라는 공장이 있고 B라는 직매장이 있다. 이렇게 치면 직매장. 공장은 물건을 만들기만 해. 그리고 B에게 물건을 보내줘. 그러면 얘는 팔기만 해. 그러면 어떤 구조가 일어나냐면 A 사업장은 매입만 있고 B 사업장은 매출만 있어요. 근데 얘하고 같은 애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매입한 물건을 만들어서 이렇게 공급할 때 이 거래도 공급한 거로 보래요.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로. 사실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것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업자에게 부가세를 과세해서 추징하려고 하는 건데 이 중에 추징하고 관계없이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게 얘인 거예요. 그러니까 환급이 안 되는 문제를 해소해 주려고 만드는 제도거든요. 좀 특이한 제도인데 뭐 온라인 강의에서 이거 얘기하면 이제 1시간 걸리는 내용들인데 그냥 말 문제로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되니까 내가 내 거를 내가 썼다. 내가 내 거 썼다. 결국 100개 중에 97개는 문제 삼지 않는다. 근데 면세 사업으로 전용했거나 원래 과세 품목에 사업해야 되는데 면세 사업에 사용하면 면세와 관련된 사업에 매입하는 거였다. 원래 매입세 공제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세 쓸 것처럼 하다가 면세 사업으로 전용하면 너 돌려받았던 매입세 토해내야 되니까 너 이것도 간주한 공급으로 간주하는 걸로 볼 거야. 이런 개념이고요. 비영업용 승용차도 마찬가지고. 근데 비영업용 승용차 잠깐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여러분 현대자동차가 만드는 게 자동차 제품이죠. 자동차가 이 회사의 제품이죠. 근데 막 2000cc의 승용차를 만든 거야. 근데 이거를 팔아야 되는데 안 팔고 이거를 회사가 영업부 이사님께서 타고 다니신다 그래가지고 회사가 몰고 다녀. 그러면 2000cc니까 우리 회사가 사고 다니면 아무리 현대자동차라고 할지라도 현대자동차 회사의 자동차는 제품인 거지. 이걸 안 팔고 내부적으로 쓰게 되면 이건 기업이 자동차로 사용하는 거죠. 근데 자동차를 현대자동차가 2000cc 초과하는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순간부터 그 차는 뭐가 돼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가 되는 거잖아요. 1000cc가 넘죠? 그리고 이건 영업용이 아니잖아. 영업용이어야 되냐면 이 차가 타고 다니면서 매출을 일으켜야죠.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비영업용 승용차로 전환이 되는 거면 현대차가 이 제품 매입할 때 매입세 공제받은 부분을 비영업용 승용차 원래 매입할 때 매입세 공제 안 해주는 거랑 동일하게 토해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내가 내 거 썼는데 공급으로 보래. 그래서 10%만큼 부과하래. 공급은 아닌데 공급으로 보라는 거죠. 그런 아주 제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세 가지 거래에 의해서는 자가 공급인데도 과세하는 거고요. 자, 개인적 공급은요. 우리 회사가 열심히 만든 제품을 직원들에게 선물 주잖아요. 여러분, 직원이니까 남이에요? 아니죠.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죠. 그런데 일정 규모를 넘어가고 직원들에게 선물했어? 야, 너 제품 만들어가지고 부가세 매출세 낼 줄 알고 매입세 공제해줬는데 너 직원들에게 선물했어? 뻘짓하네? 너 세금 내? 그래서 부가세 과세하는 거야. 이건 거래처에게 주는 것과 세법은 거의 동일하게 본다고 보시면 돼요. 거래처에게 접대하는 거든 개인적으로 공급하는 거든 결국은 세금을 과다하게 공제받고 매출세액을 적당하게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재지 이게 뭐 물건값 안 받았는데 물건값을 뭐 신고하라는 거냐 이런 건 아니고 결국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이런 과세 거래로 보는 간주 공급이라는 형태가 존재하는 거죠. 이런 거 안 만들면 진짜 이상한 짓거리 많이 할걸요, 기업들이. 그리고 마지막에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잔존재화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서 간주 공급으로 세금을 내고 폐업해야 돼요. 우리 이렇게 보시면은 이때쯤 폐업하잖아? 그럼 폐업할 때 되게 많은 물건들이 그 내부에 있다? 근데 그 내부에 있는 거를 그대로 안 팔리고 폐업하는 거지. 다 팔고 폐업하는 걸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자, 폐업을 해. 그러면 나는 이제 이때까지는 일반 과세자인 사업자였는데 폐업 신고하는 순간 이제 누가 돼요? 소비자가 돼. 자, 소비자는 부가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이제 빵이죠, 빵. 그러면 이 물건을 어떻게 할까요? 얘가. 폐업했으니까 이제 부가세 신고할 의무 없어졌고 소비자가 됐으니까 이 물건 고스란히 들고 5호선 밑에 들어가서 돗자리 깔아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엄청 싸게 팔겠죠. 그때 팔 때 부가세 안 내잖아요. 자, 그래서 너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재화 있어? 너 이거 재화 계산해. 너 지금 팔면 얼마에 파는지 다 계산해. 다 계산해서 10% 매출세액 신고하고 납부하고 폐업해. 그러면 네가 나중에 어디 가서 팔아먹든 나는 신경 안 쓸게. 너 세금 안 냈잖아. 너 매입세 공제 받았지 예전에. 당연히 받았겠죠. 이 물건 살 때 매입세 공제 받아놓고 안 팔고 조용히 폐업해? 내가 가만두겠니? 이래서 이거를 네가 너한테 공급한 것은 어쨌든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는 너 빠짐없이 매출세 내고 폐업해. 나중에 팔 거잖아. 안 버릴 거잖아.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동네 다니다 보면은 완전 폐업 걸어놓고서 뭐 5일 뒤에 폐업해요. 그리고 5일 뒤에 가가지고 10일 뒤에 가면 또 5일 뒤만 계속 붙어놓고 들어가서 물건 살라 그러면 웬만하면 이걸로 결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막 그러면서 그러는 경우 있죠. 세금 안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폐업하는 사람은요. 여기 남아있는 재화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과세 공무원이 와가지고요. 다 세금 때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거 안 당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외우셔야 돼, 이제. 간주 공급은 어떨 때 간주 공급이냐면 자가 공급은 하나, 둘, 세 개일 때, 개인적 공급일 때, 사업상 증여일 때, 폐업 시 잔존재화일 때, 객관식에 나올 수 있는 부분.
자, 이제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렸고, 이렇게 하는데 설명드렸고. 자,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은 개인적으로 공급한다는 얘기는 대부분 직원이나 생남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네가 만든 제품을 이렇게 공급했기 때문에 뭔가 부당한 거래라고 보기 때문에 너에게 과세하는 거래로 세금을 부과할 건데, 야, 여기에 해당되면 안 볼게. 어떨 때 그러냐면 내가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나 자재 등을 사용하거나 소비하려고 반품한대. 판매의 목적이 아니래요. 여기서 여기로 물건이 이렇게 이동된 거야, 그냥. 그럼 팔기 위한 게 아니잖아. 아까 얘기했던 판매 목적 타사업장이 아닌 거죠. 그러면 개인적 공급으로 안 볼게. 그 다음에 시험용으로 쓴대. 문제 안 되잖아요. 이거는 과세할 수가 없잖아요. 시험용은 물건 사올 수도 있고 내 거 쓸 수도 있잖아요. 오케이 해주겠다. 막 써라 이 얘기예요. 수선비로 쓰겠대. 삼성전자 가면은 AS 받을 때 잘못된 부품 교환해주죠. 근데 그런 불량품 교환해주거나 무료 서비스 제공할 때 그런 모든 거래를 부가세 과세 거래로 보겠어요? 안 보겠죠. 그쵸? 광고하기 위해서 진열했대. 어떻게 과세합니까? 그쵸? 여기까지는 상식. 자, 마지막. 실비 변상이거나 복리후생 차원으로 우리 회사 사용인, 대표자에게 대가를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 이게 어떤 거냐면 대표적으로 종업원들에게 작업복을 주거나 작업모를 주거나 작업화를 주거나 이것도 물건이라고 과세하겠어요? 안 하겠다 이 얘기예요. 얘는 아무리 많이 제공해도 과세하지 않을게 이 얘기고요. 자, 우리 회사에서 오늘 체육대회를 열었는데 체육대회 달리기 1등 해가지고 들어오는 직원에게 냉장고 하나 준대. 우리 회사 삼성전자 냉장고. 근데 1등한 직원에게 냉장고 줄 때, 맞다. 개인적 공급이지. 부가세 과세해야 되니까 주지 말아야겠다. 할까봐. 야, 직장 체육비, 노래자랑 1등, 직장 연회비와 관련해가지고 너 재화 주는 거야, 직원들한테? 그거는 과세 안 하게 해줄게. 마음껏 줘. 증빙만 내놔. 자, 그 다음에, 어디 뉴스 같은 거 보니까 큰 기업들은 직원들 복리후생 차원에서 생일과 관련된 선물도 막 이렇게 제공해주고 그러죠. 옛날에 많이 받았는데. 저도 직장 생활 한 7, 8년 하다가 공부하면서 이제 이쪽으로 강의하는 일로 전향했는데 직장 생활 할 때 이제 생일 되면은 선물 줘요. 근데 꽃은 필요 없고 그냥 돈으로 주면 좋겠는데 꼭 물건으로 준단 말이야. 그래서 그 물건을 삼성전자가 예를 들면 좋은 이어폰이 있대. 그걸 선물해. 근데 이것도 원래는 과세인 거야. 제품이니까. 종업원들에게 주면 안 돼, 원래. 세금 내거나. 근데, 야, 이거 좀 심하다. 이래가지고 금액에 한정을 준 거예요. 인당 10만 원 이내 생일이든, 경조사든, 뭐든, 이런 용도로 제공하는 거라면 인당 10만 원까지는 과세 안 하게 해줄게. 아이, 소액이다, 야. 마음껏 써라.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사업상 증여 있었죠? 자, 사업상 증여는 이럴 때는 사업상 증여를 안 보겠대요. 거래처 같은데, 거래처가 아니었어. 알고 보니까 거래처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대가 안 받고 공짜로 줬어. 그날 알고 보니까 샘플이야. 여러분 샘플 견본은 과세하지 않아요. 세법에서 접대라고 보지 않아요. 샘플은 물건이 판매가 되기 전에 이런 용도로서 판매할 건데 어떨까요? 라고 선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샘플 제공은 사업상 증여를 안 보고요. 재화의 공급 대가에 포함되어 있대요. 물건을 팔고 받는 대가에 그 물건 값이 포함되어 있대. 그러면 과세할 필요가 없고요. 내가 준 마일리지로만 전부 결제를 받았대. 그러니까 마일리지로 결제받았을 때 일부는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는 거. 접대비가 아닌 거죠. 마일리지로만 결제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특별재난 지역에 이렇게 물품을 공급했대요. 막 물난리 나가지고 난리가 났어. 그러면 당장 먹을 거 없잖아. 그러면 이제 라면 회사가 라면 같은 거 많이 보내죠. 이때 라면이 제품인데 이때 이거 보낼 때 부가세 과세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좋은 일 하는 거니까. 이런 형태는 사업상 증여로 안 본다는 거.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던 것들하고 이제 비교를 하시면 좋고요. 지금 정리된 표를 보면은요. 내가 공급한 거는 세 가지 형태일 때만. 그리고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잔존재화. 다 매입세 공제받았기 때문에 간주 공급으로 보는 거예요. 만약에요. 매입세 공제를 처음부터 안 받아버렸어. 나 나중에 거래처에게 줘버릴 거야. 그러면은 간주 공급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매입세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매출세액으로 납부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 공급으로 보려고 간주 공급의 형태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금액 중에 원가랑 시가가 있다면 원가는 내가 처음에 돈 주고 샀거나 내가 만들 때 들어간 걸 거고 시가는 현재 팔면 받을 돈이라는 개념이죠. 원가 시가 중에 상식적으로 무슨 금액이 조금 더 크게
큰 금액을 구성할까요? 대부분 이렇지 않을까요? 그쵸? 자, 부가세는 10%를 과세하는 게 목적이고요. 10%는 얼마의 10%를 때리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거예요. 원가에 때리는 게 국가 입장에서 유리할까요? 시가를 때리는 게 국가 입장에서 유리할까요? 시가가 유리하죠. 그래서 시가를 때리는 게 좋은 거야, 세법은. 근데 얘만 원가야. 이유는 판매 목적 사사업장 반출은 사업자를 위한 거기 때문에 시가를 과세할 필요가 없어서. 그리고 공급 시기는 썼을 때, 줬을 때, 폐업했을 때, 사용했을 때, 반출했을 때. 자, 마지막 특징은 이 모든 거래를 세금 계산서를 누구한테 발행해? 내가 나한테 어떻게 발행해요? 발행 못하죠. 내가 직원들에게 줬는데 발행해요? 거래처에게 줬는데 발행해요? 폐업할 때 남아있는 건데 발행해요? 발행 못해요. 근데 세금 계산서를 유일하게 발행하는 게 요경인 거야. 그래서 판매 목적 타사업장은 A라는 사업장에서 B라는 사업장으로 가기 때문에 A 사업장과 B 사업장이 거래가 일어난 것처럼 보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데 원가에다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거야. 그래서 다른 애들하고 얘만 달라. 얘만 원가. 얘만 세금 계산서가 있어. 나머지는 다 없고 다 시가고. 이렇게. 어떻게 해요? 세법은 암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좀 정리를 해보시고. 자, 용역은 잘 안 보여요. 이렇게 제공하는 거야. 용역은 서비스 같은 거예요. 여기 제가 이제 읽어보시라고 적어드린 거고요. 건물 짓는 일도 용역이야. 건물을 짓는 일을 하는 거잖아. 그쵸? 행위 여기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음식업도 용역입니다. 음식업도 용역이에요. 다 용역인 거야. 그래서 용역은 어떤 원인에 따라서 영무를 제공하는 거야. 아니면 건물이 있는데 건물에 여기 입주해가지고 임대로 받는 것도 임대업, 서비스. 임대업도 서비스. 그러면 용역의 공급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용역은요. 간주 공급이라는 걸 원래 원칙상 인정하지 않아요. 잠깐 볼게요. 부가세에서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신의 스파게티를 대가를 받지 않고 공급해서 위배되는 경우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용역의 간주 공급은 결론 과세하지 않아요. 그리고 음식점에서 김밥을 10줄을 말았는데 8줄은 팔았어. 2줄이 안 팔려. 직원들에게 선물로 줬대. 과세 어떻게 해요? 먹으면 끝나는 건데. 음식업이 그런 거예요. 이런 게 그런 거야. 그래서 이런 애들은 재화 공급이면 1도 빠지지 않고 무조건 과세하는데 용역을 이런 용역의 업종이 누군가에게 무상으로 공급했다면 과세를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먹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얘가 똥 싸면 그만이죠. 그래서 과세를 못 해요. 그래서 맨 마지막 중요한 거 용역의 공급은 무상으로 공급하는 건 일반적으로는 사업자가 대가를 안 받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건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가 예외인 거야. 그 하나가 뭐가 예외냐면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한다면 그때는 용역으로 봐요. 이게 용역인데도 불구하고 공급으로 보는 간주 공급의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부동산 임대업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부동산 임대업자가 10층짜리 건물 중에 10층을 아들에게 빌려줘. 아들은 특수관계자. 나랑 생계를 같이 하는 특수관계자. 그리고 상가 건물이야. 사업용 부동산. 주택 아니고요. 이거를 공짜로 빌려주면 다른 사람하고 형평하고 안 맞는 거잖아. 그리고 아들도 좋고 엄마도 좋고 서로가 부당이득을 취하는 거죠. 아들은 부당이득 취하는 거죠. 요때는 부가세를 과세하는 거야. 간주 공급으로. 그래서 결론은 용역의 공급은 하나 빼고는 요거 예외상 특수관계인에게 상가 건물을 공짜로 빌려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주 공급이라는 게 없다. 요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용역은 이런 업종들을 의미하는 건데 뭐 이런 업종들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분류해 놓으시면은 뭐 충분합니다. 자, 용역의 공급에서 우리가 지금 볼 게 뭐냐면 건설업이 건설과 관련된 업자가 자기가 자재를 사서 일부를 부담해가지고 건물을 짓는 행위는 재화 공급으로 볼까 용역 공급으로 볼까 이 얘기예요. 건설업은 자재를 자기가 샀든 안 샀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가공을 얘기할 때 가공계약을 얘기할 때 단순히 가공만 했다. 아무것도 내가 자재를 투입하지 않았다. 그러면 용역 공급이라고 그랬죠.
근데 일부 자재를 부담하고 가공했다면 공급 형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각종 특허권이나 상표권 중에 대여해 주잖아. 그럼 뭐 권리를 빌려주는 거니까 권리는 여전히 내 거죠. 빌려주는 건 다 용역이고요. 그걸 팔아먹으면 그건 재화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 더 보면 건물, 부동산을 매매하는 업종이 있죠. 그리고 임대하는 업종이 있잖아요. 자, 매매하는 업종은 재화 공급으로 분류되는 거고요. 임대하는 업종은 용역의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구분해서 여러분이 이 재화 용역에 대한 공급의 형태를 잘 분리해 놓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세 번째 계정은 재화 수입인데 외국에서 물건 수입할 때 과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수입할 때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이런 거지. 제가 수출 신고를 했어, 이렇게. 우리나라가 수출했다고 신고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수출이 가짜였어. 다시 백 해가지고 돌아와. 그러면 수출은 허위였지. 다시 들어왔대. 그럼 이거 다시 수입으로 보겠다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했으니까 영세율인데 매입세액은 다 공제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매입세액으로 납부하게끔 하려고. 이 두 가지가 재화로서 수입이라면 과세한다고 열거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기출문제를 한 두 문제만 같이 풀어볼게요. 부가세에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걸 고르래요. 현금, 외상, 할부 뭐 어쨌든 매매 계약은 재화 공급으로 보는 거죠. 일부 자재를 부담해서 가공하면 그 가공 계약도 재화 공급이었죠. 인도받은 재화에다가 교환 계약하는 것도 공급이었죠. 근데 징수법에 의해서 경매 등 이거는 징수법이야. 세금을 안 한 거죠. 체납이죠, 지금. 체납해가지고 넘어가는 건 과세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렇게 네 번째 이렇게 찾으실 수 있고요. 다음 중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 건설업은 무조건 용역. 부동산 임대업이 하는 거 용역. 특허권을 양도하는 거 아니고 대여하는 거니까 용역. 근데 전기는 공급하는 거 우리 아까 전기 맨 앞에서 요거였죠, 요거. 재화로 분류됐고요. 그 전기 자체를 공급한다면 빌려주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 이건 완벽한 재화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형태겠죠. 그 답이 4번으로 이렇게 마킹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객관식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용어들을 잘 정리해 놓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간주 공급 복잡할 수 있지만 잘 이해해 두셔야 그 뒤에 다양한 문제들을 푸실 때 응용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좀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여러분 잘 정리하시길 바라겠고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